네. 자, 우리 모의고사 오늘 1번부터 풀어볼 거고요. 아마 1번부터 푸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몇 개 정도 맞췄는지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도 붙고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도전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모의고사 1번 푼 사람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온 거는 답을 먼저 올리고 바로 해석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제의 답을 올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알고 있는 건 빨리 넘어가고 모르는 건 조금 설명해주고 이러려고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자 모의고사 1번 풀어본 사람 어제 풀었다고 한 사람 있었는데 혹시 이슬이는 모의고사 어디 있는지 알아요? 자 이슬 학생 내 목소리 들리죠? 아, 이슬이 못 봤구나. 자, 이슬이는 지금 화면 공유할 테니까 여기서 보세요. 우리 팀즈로 들어가면요. 팀즈에 여기 게시물 있고 파일 있거든요. 어제 안 물어봐가지고 알고 있는 줄 알았네. 자, 여기 파일로 들어가면 여기 모의고사 1번부터 7번까지 올려져 있고요. 우리는 4번까지 푸는 걸 목표로 하고 5, 6, 7은 지금 현재 한국 생산성 공부에 올라가면 샘플 문제로 올라가 있는 게 5, 6, 7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산성 공부에 없는 1, 2, 3, 4를 푸는 게 목적이고 시험을 보려면 다 풀어봐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죠? 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확인됐죠? 네, 그러면 주은이하고 혜진이는 혹시 풀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혜진이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화면 공유할 테니까 안 풀어본 것 같으니까 우리가 공유하고 그럼 오늘 4개 다 풀 수 있을까? 고민이네. 음. 자, 우리 문제 1번 여기 모의고사 1번 문제고요. 자, 1번에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1번에 1번 빠르게 읽고 답을 올려주세요. 채팅창에. 자, 쭉 읽고 빨리 답 올리고 이런 식으로 풀어갈게요. 첫 번째 모의고사 1번은 네. 자, 여러분들이 읽고 답 올리는데 가능하면 1분 안에 하도록 할게요.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네. 네. 자, 1번. 매너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고요. 자, 여러분이 말을 한 답 4번.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너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에티켓은 기본적인 규칙, 약속이기 때문에 에티켓을 지켜야 매너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답이 맞습니다.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너를 기대할 수 없다.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명함 수수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맞는 거 고르라고 한 거니까 여기다 여러분 동그라미 맞는 거 이렇게 표시하고 가면 지문이 길 때는 도움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다 동그라미 표시하고 자,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명함은 고객의 입장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건네줘야 된다라고 했죠. 1번이 맞죠. 왜냐면 명함일 여기 위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명함을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 회사 로고가 있고 그다음 우리 회사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의 부서와 이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로 주면 내가 보는 방향에선 글씨가 같지만 나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요걸 이렇게 돌려서 상대방이 보는 입장에서 회사 로고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나의 이름이 보일 수 있게 명함을 건네야 되니까 1번이 맞고요. 자, 2번이 왜 틀렸나 보면 명함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한 손으로 건네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원칙은 두 손으로 건네는 거고요. 만약에 서로 동시에 주고받고 할 때는 왼손으로 주고 오른손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두 손. 자, 명함을 동시에 주고받을 때는 왼손으로 주고 오른손으로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얘 내가 설명을 잘 밑에 걸 보면서 얘기를 해서 그래요. 자, 명함을 동시에 주고받을 때는 내가 오른손으로 건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아야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내가 주변에 명함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 명함. 이렇게 여러분 명함 보이세요? 화면에? 잠깐 끊고. 여러분 명함 보이세요? 명함? 네. 이렇게 명함이 있으면 자, 여기 위가 회사 로고가 있고 여기 이름이 있으니까 줄 때에 상대편이 이렇게 보이도록 상대편이 화면에 보이도록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예. 내가 보는 방향에서는 이렇게 봐야 잘 보이니까 내가 보는 방향에서 본다면 이렇게 주어야 되지만 상대편의 방향에서 보여야 되니까 상대편이 바로 보이게 준다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주고 받아야 된다 이럴 때는 항상 왼손잡이여도 오른손이 우선이어서 오른손으로 나의 회사 로고 있는 그러니까 명함에 회사 로고 있는 상단 여기 위를 잡고 상대편에게 주고 상대편의 명함을 왼손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으면서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3번에서 풀어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왼손으로 주고가 아니라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는다. 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4번에는 앉아서 대화를 나누거나 명함을 교환할 때는 그대로 건네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원칙은 앉아서 대화하더라도 일어서서 주고받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 다리가 불편하거나 장애를 가지신 분일 경우에는 그분에 대해서만 앉아 있어도 된다가 예외 상황이었죠. 5번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받은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고 대화하는 것은 실례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처음 만나면 그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내가 다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고 물어봤다고 해도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명함에는 그 좋은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뭐 이제 뭐 무슨 과장님 이렇게 불려두르고 부서를 보면서 이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하는 이런 1 플러스 알파 1%의 이야기거리를 만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5번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틀린 사항들에 대해서 잘 짚고 있으면 이렇게 명언과 관련된 문제는 지문을 볼 때 이렇게 꼼꼼하게 두 손, 뭐 오른손, 왼손이 바뀌는 경우 앉아도 된다는 거 아니죠.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해도 된다. 그 대신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명함을 놓고 대화할 때 내가 간단한 메모를 이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적는데 그분 보는 앞에서 테이블에서 그분 명함에다가 글씨를 쓰는 건 안 된다. 다만 돌아와서 명함을 정리할 때에 오늘 그분하고 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어디서 만났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적는 거는 괜찮지만 그분 보는 앞에서 하는 건 안 된다. 자, 이제 3번 해보겠습니다. 3번.
아, 네. 자, 조문에 대한 올바른 매너는 했는데 일단 조문하면 우리가 뭐 평상시에 하던 모든 손의 모양이나 손의 위치가 다 반대로 바뀐다.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예, 갑니다. 그러면 향에 불을 붙이고 명암을 줄 때 오른손으로 주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왼손으로 가볍게 흔들어 끈다. 여러분 왼손으로 가볍게 흔들어 끈다가 맞죠? 자, 이건 몰라도 아래 게 틀리면 또 위에 게 맞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2번 향을 꽂은 후 영정 앞에 일어서서 잠깐 묵념 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절한다. 조의금은 문상을 마친 후 직접 상조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의함에다가 넣는다.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힘든 유족들에게 말을 많이 걸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영정 앞에 절할 때 남자는 왼손이 위로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한데 우리가 공수의 일반법이 여자가 오른손이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조문 갔을 때 왼손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또 거기에 반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다 맞았습니다. 알고 있는 문제네요. 자, 4번 한번 풀어볼게요. 네, 고객을 안내할 때 올바른 접객 매너는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네 개가 틀리고 하나가 맞는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한번 볼게요. 고객을 배웅할 때는 회의석상에서 배웅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하지만 출입문 앞까지 나가주는 게 기본이죠. 그 다음에 안내할 때는 고객보다 2, 3보 가량 비스듬히 뒤에서 안내한다 그랬는데 우리 여러분 안내할 때는 앞에서 안내한다 그랬어요. 예, 기억하시죠? 엘리베이터 승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고객보다 늦게 타고 고객보다 먼저 내린다 그랬는데 고객보다 먼저 타서 내가 일단 문을 열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이 내린 다음에 내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고객이 남성이면 여러분 이 계단 기억하세요? 계단하면 일단 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림을 기억하세요? 고객이 남성이면 한두 계단을 뒤에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한두 계단 앞서 내려온다. 맞죠? 그 다음에 당겨서 여는 문일 경우에는 여러분 당기는 문, 당겨서 여는 문일 때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고객이 나중에 통과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당기는 문은 이렇게 당겨서 잡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잡고 있고 고객이 통과한 후에 내가 들어간다. 이건 연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이런 문제들이 조금 내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잘 아는데 그림이 아니고 이거 글로 써놓으면 혼동이 되게 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여성이라고 했을 때는 여성이 스커트를 입으니까 여성이 뒤에 가고 여성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쉬울 거예요. 계단 올라갈 때 여성은 스커트를 입으니까 뒤에서 가고 안내자가 앞에서 가는데 이거는 여성일 경우에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일 때는 당연히 한두 계단 뒤에서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성일 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단을 내려올 때에도 예 반대로 되고. 5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잘 푸는데요.
네, 여러분, 요거는, 예, 1, 2, 3, 4번은 다 맞고요. 5번. 의전은 의식과 의리를 갖춘 행사를 의미하는 거 맞아요. 예, 맞는데, 절대로 규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VIP 고객에게도 행사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VIP 고객들은 시초를 가린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 하는 일들, 중대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VIP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생긴다면, 전체 의식에, 전체적인 우리 그 어떤 행사에, 어, 그 순서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규칙을 잘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잘 조율을 해가지고 균형을 이루도록 진행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절대로 규칙을 벗어나서는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규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VIP 고객에게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행사 전체 의식이나 의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서로 균형으로 조율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예. 자, 6번 한번 해볼게요.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이미지는 실제 한 부분이지만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미지는 그 대상이 지닌 다양한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서 어떤 일부분이 부분적인 것인 거죠. 그런데 그게 전체를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에 대해서는 첫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영향이 오래가고 그게 100% 나는 아니지만 그것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그 바꾸려는 효과나 이런 거 공부했던 거 기억하면 이미지는 실제적으로 한 부분인 건 맞아요. 근데 대표성을 지니지는 않죠. 예. 전체를 표현하기엔 한계가 있는데 그게 전체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미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를 잘해서 예, 한 번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 표현되는 그 한계성을 좀 다르게 대표성 있게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번이 틀렸어요. 자,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볼게요. 마음속에 그려지는 사물의 감각적 영상 또는 심상,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상태, 그 다음에 객관적이기보다는 여러분 주관적인 게 맞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상대가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를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메이킹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을 가지는 거죠. 시각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서 주는 여러 가지 뭐 청각적이거나 그 사람에게 풍기는 어떤 뭐 그 청각적 그다음에 뭐 느껴지는 감성 이런 것들 우리가 심상 이런 것까지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식 체계와 행동의 동기유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면접 이런 거 그다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 대인 관계에서 첫인상 이런 것들 우리가 그래서 자세도 배우고 인사하는 법도 배우고 했던 거 이게 바로 거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번이 조금 혼동되게 적어놨는데 실제 한 부분이지만 대표성을 지니기보다는 실제 많은 것 중에 한 부분이어서 대표성을 지니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게 맞는 답이죠. 예, 여러분 7번 가겠습니다.
네. 어, 서비스 전문가로서 자신을 열출할 때 피해야 하는 상황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예, 맞지 않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찾은 5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은 맞는 거니까 여러분 정독해 보시고요. 자, 5번은 트렌드에 민감해야 하는 서비스 전문가이므로 제복이나 유니폼을 입더라도 트렌드에 맞게 액세서리 등으로 개인의 개성을 연출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지만, 이게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어떤 통일성, 기업이 주는 이미지, 또한 그 어떤 그 전문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유니폼을 착용하는 어떤 유의사항이라던가 규정에 맞추어서 입는 게 좋지. 여기에서는 자기 개성을 드러내서 표현할 그런 자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서비스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속해서 나를 알리는 게 아니라 기업을 알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니폼 또한 기업의 이미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개성 연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풀어볼게요. 네. 표정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틀린 거 찾으라고 했는데, 예, 여러분 답이 맞습니다. 4번.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여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 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죠. 가능하면 기울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고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시선을 완만한 각도로 상대방의 정면을 응시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내가 알아듣고 있을 때는 예, 이렇게 목으로 끄덕끄덕 하면서 그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게 좋다라고 했죠. 자, 9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물건 수수 자세는 물건을 주고받는 자세에 대한 설명 문제예요. 네, 맞죠? 예,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에요, 5번. 네, 다른 건 다 맞고요. 5번은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 해도 한 손으로 주기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 손을 다른 한 손으로 받쳐서 이렇게 전달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예, 양손으로 줄 수 있는 물건이 있고, 물건이 작을 때는 이렇게 한 손을 한 손에 받쳐서 이렇게 전달하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번 풀어볼게요. 네. 우량 고객 중에는 최상위의 고객을 로열 고객이라고 하고 또는 충성 고객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가진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관대하죠. 기업 브랜드에 대한 애착심이 높아서 가격 상승도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교차 구매하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품 외에 다른 뭐 예를 들면 냉장고 사용하고 있는데 좀 마음에 들면 예, 그다음에 에어컨 살 때도 그 브랜드를 선호하기도 하죠. 구전 활동 다른 사람들에게 막 알립니다. 써보니까 좋다. 거기 거 사. 이렇게. 반복 구매하죠. 계속적으로. 예, 냉장고가 또 한 10년 되면 또 그 브랜드를 사고. 근데 하강 구매는 내려서 구매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예. 그래서 상승 구매를 하겠죠. 예, 10번. 네, 답은 5번입니다. 자, 11번 풀어볼게요.
네. 자, 요거는 3번이 맞아요.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여기 그레고리 스톤에 여기 그 분류에 의한 전략형, 윤리형, 개별화 추구, 편리성 추구 요 고객에 대한 특징을 보면 가정으로 실시간 배달을 원하는 사람은 편리성 추구 고객이고요. 1번은 2번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단골이 되는 것 윤리적 고객이죠. 그 다음에 3번 고객에게 친밀하게 인사하는 태도를 보이는 종업원의 서비스에 만족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친절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화 추구 고객 여기가 3번이고요. 4번은 입원한 어린이 환자 가정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해 한다. 역시 윤리적 고객, 예, 사회적 기업 이런 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죠. 5번 자신이 사용한 시간, 노력, 금전으로 획득할 수 있는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가성비. 예, 여러분 누굴까요? 전략형 고객이죠. 5번입니다. 자,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여러분 답이 맞아요. 3번. 그러니까 이게 그 우수한 세일즈맨은 본능적으로 먼저 비싼 정장을 판매한 다음에, 아, 거기에 와이셔츠 혹시 이걸 맞춰보면 어떨까요? 하면서 와이셔츠를 비교를 해주면, 와이셔츠 값이 정장에 보다가는 워낙 싸게 느껴지니까, 아, 뭐 저거 하나 더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같이 세트로 사면 더 좋겠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 대비 효과죠. 대비 효과는 동일한 자극이 주변 자극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지각되는 현상. 와이셔츠만 보여주면 와이셔츠가 비싸다고 느꼈을 텐데 비싼 정장을 판 다음에 와이셔츠를 보여주니까 세트라는 개념도 주면서 또 코디를 잘해줄 거니까 이왕이면 금상첨화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더 쓰자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대비 효과가 맞습니다. 자, 13번 풀어볼게요. 네, 이거는 문제의 답이 있는 거였죠. 네. 존중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면서 고객들은 누구나 자신이 최고로 우대해주기를 원한다. 의식의 존중화. 예, 맞습니다. 14번 풀어볼게요. 한 사람 답만 더 볼게요. 네. 대안 및 상품 선택에 관여하는 요인들 중 고객이 기존 대안을 우월하게 평가하도록 기존 대안보다 열등한 대안을 내놓음으로써 기존 대안을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거 유인하는 거죠. 유인. 네. 열등한 거 내놓고 기존 게 더 좋아 보이게 하면 기존 거 사죠, 사람들이. 눈이 보배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유인 효과고요. 1번의 후광 효과는 상품을 평가할 때 그 상품 자체 보다가는 그 뒤에 있는 어떤 다른 작용에 더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왜 좋은 이미지를 가진 연예인이나 배우들을 CF에 활용하는 거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할 때 뭐 요즘 뭐 프라다 치킨 하면 아 누구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송혜인이 뭐 광고하는 그 프라다 치킨 먹어볼까? 뭐 영자 언니가 하는 60개 치킨을 시켜볼까 할 때 60개 치킨 보다가는 영자 언니가 선전하는 이라는 그 뒤에 있는 다른 요소에 의해서 더 빛나 보이게 하는 거 이런 거 후광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빈발 효과는
이거는 첫인상을 가지고 얘기했었죠. 첫인상이 좋지 않아요. 이미지가 안 좋게 되어서 이걸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데 아주 긴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다른 자극을 주면 처음에 좋지 않았던 것에 대한 개선된 이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면 그 수가 엄청 많아지면 첫인상에 가졌던 것을 좋은 이미지로 바꾸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지만 해보려면 이 빈발 효과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플레이밍 효과는 대안들의 준거점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색상 기준으로 하면 얘가 예쁘고, 브랜드 기준으로 하면 제가 예쁘고, 그 다음에 뭐, 그 디자인 기준으로 하면 뭐가 예쁘고 하는 하나의 상품을 놓고 여러 가지 기준을 내었을 때 그 각각이 그 같은 상품이지만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거 누군가의 기준점에 따라서 그게 플레이밍 효과. 유사성의 효과는 새로운 상품이 대안이 나타난 경우에 그 유사한 성격의 기존 상품을 잠식할 확률이 있어서 다른 경쟁 상품을 잠식할 확률보다 높은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하고 유사한 게 나왔는데 거기서 기능 하나만 더 추가한 다른 게 나오면 유사하지만 거기에 더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왜 기업들이 보면 상품 보면 비슷한 상품인데 기능 하나 두 개 가지고 경쟁하잖아요. 그런 게 아마 여기서 나타나는 효과를 활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인 효과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시험에 후광 효과 잘 나오고 유인 효과 잘 나옵니다. 빈발 효과 여기 위에 있는 세 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다 맞추지 못한다고 하면 요거 세 개만 정확히 기억해 놔도 여러분의 운에 따라서 자, 15번 풀어볼게요. 네, 여기에는 4번이 맞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네요. 4번. 여기 1번은 비언어적 전달 방법이 아니고 언어적 전달 방법이고요. 자기 노출과 피드백으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 조화리의 창이에요. 조화리의 창. 기억나죠? 내가 알고 있는 나, 남이 알고 있는 나.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놓고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거, 나도 알고 남도 모르는 거 이렇게 해서 그 남에 대한 것이 나에게 이제 알고 있는 것이 피드백이라고 보는 거죠. 자기 노출은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요거 구성하는 건 조화리의 창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입장만을 강조하는 이기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죠. 자기 입장을 충분히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내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보다가는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라고 하는 나를 충분히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이 말한 4번은 맞는 얘기고요. 5번은 때로는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함으로써 의사소통이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비난을 전달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나의 감정을 전달해서 동의를 구하는 거니까 비난을 전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4번. 자, 16번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 문제는요, 고객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반응적 피드백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반응적이면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대화 중에 상대방의 반응을 요구한다, 미소를 띄우며 이야기한다, 손짓을 하며 얘기한다,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서비스맨이 하는 거고요.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은 고객이 얘기했을 때 내가 끄덕여 주는 거는 반응적 피드백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대화 중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말한다. 이거 전부 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잘 알아들었을 때 끄덕이는 게 반응적 피드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하는 사람과 상대적인 입장에 있는 것을 찾아내면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풀어보지 않으면 알고 있지만 틀리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이거는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주는 거라는 거죠. 네. 17번 풀어볼게요.
네, 5번이 맞죠? 예, 5번. 5번은 상대방 말을 나의 경험에 비교해서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100%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도 못하고 또한 집중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7번은 5번.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여러분? 18번 풀어볼게요. 네. 18번 문제는요, 여러분, 이거 어제 커뮤니케이션 시작할 때 그 장표 하나 놓고 텍스트만 쫙 읽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했던 거. 꼭 책을 읽어봐야지만 그나마 여러분들이 어디서 본 듯하고 낯설지 않은 문제이죠.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요. 자,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조직 구조를 결정하지는 않죠. 예. 근데 밑에 걸 보면 1번이 답인지 알아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하죠. 보고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감정 표현과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표출구를 제공해 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직원들에 따라서 권력 구조와 공식 지침이 있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일을 통제하고 있다는 통제 기능 가지고 있다 그랬던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동기부여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 1번이 답입니다. 예. 커뮤니케이션이 조직 구조를 결정하진 않아요. 예. 자, 19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여기 질문에 답이 있어요. 예, 감성과 조직 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감성 지능이 조직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냐, 그러니까 이 조직 성과에 연관된 얘기만 찾아내면 돼요. 예. 자, 여러분 어려운 것 같으니까, 예. 여기에서 보면 감성지능과 조직 성과라 그랬으니까 조직에는 동료와 상사 간의 신뢰를 높여주고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조직의 성과와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업무 수행도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들의 동기유발이나 헌신, 몰입도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성과와 관계가 있고요. 직장에서 나는 조직 내에서 개인의 긍정적인 감성은 업무를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긍정적인 감성은 구성원, 자발적 이타 행동은 타인을 생각하는 행동을 증가시켜서 구성원들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한다 그러니까 조직 성과 올라가겠죠. 5번은 감성은 어려움을 찾아내고 자신의 성취를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동기화해서 부려하는 거. 나의 어려움을 내가 겪고 일어서는 거. 이건 자기 동기화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감성 지능과 자기 동기화에 대한 것이니까 나에게 힘을 주는 거, 내가 다시 어려움을 겪고 나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나에 대한 얘기죠. 자기 동기화. 나머지는 조직 성과에 대한 얘기.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해가 됐죠? 예, 이런 문제는 풀어봐야지만 이해가 가는 문제. 자, 그 다음에 20번 풀어볼게요.
네, 3번. 예, 3번은 메시지 내용 중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는 건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내가 경청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3번이 맞고 나머지는 다 경청에 어떤 오류를 일으키는 장애 요인이 됩니다. 21번 풀어볼게요. 네, 21번 문제의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잘 모른다고 해도 이제 워크샵을 이해했으면 볼 수가 있는데요. 3번의 패널 토의에서 패널 토의는 했는데 패널 토의는 훈련 목적이 아니거든요. 아이디어를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패널, 포럼, 그 다음에 심포지엄은 무언가 전달하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이러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의 목적이나 소규모 회의로 특정 문제나 과제에 대한 생각이나 지식,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한다라고 생각했던 거 여러분 우리 워크샵, 예, 워크샵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머지 설명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컨벤션은 가장 일반적인 회의 용어다라고 하고 대회의장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건 알 수 있고 컨퍼런스는 뭐 과학기술 학술 분야 새로운 지식의 특정 문제나 전문식은 주로 교수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곳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세미나는 뭐 알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혼동되는 게 포럼하고 패널인데 자, 공개 토론회라는 거는 패널도 공개 토론회고요. 포럼도 공개 토론회인데 포럼은 상반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회자 주도하에 청중 앞에서 벌이는 거고 패널 토의는 청중이 모인 가운데 2명에서 6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2명에서 8명 정도의 전문가가 사회자의 주도하에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적인 얘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청중의 참여도가 패널이 더 많냐 포럼이 더 많냐 이걸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차이는 여러분들이 항상 혼동되는 건 패널하고 포럼인데요. 그 비슷한 거 두 개를 맞게 내지는 않아요. 시험에서 포럼하고 패널이 많이 혼동된다는 걸 아니까 이 두 개를 적어 놓고는요. 하나에다가 완전히 다른 이런 워크샵이라던가 이런 거 갖다가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워크샵이라던가 그 외에 뭐 심포지엄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이런 문제는 풀 수 있고요. 아주 어렵게 내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워크샵 내용만 잘 이해해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22번 컨벤션 산업이 주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풀어볼게요. 오, 네, 5번이 맞습니다. 나머지 다 맞는 내용이고요. 컨벤션 산업은 참석하는 인사들을 통해 유입하는 금전과 같은 유형의 효과가 무형적인 가치보다 큰 산업이다라고 했는데 이 무형의 홍보 효과와 관광 산업의 결합으로 인해서 유형의 가치보다 부수대구로 유입되는 무형의 가치가 더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유형적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유형적 돈을 버는 거와 아니면 우리를 알리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크냐라고 얘기를 하면 미래에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무형적 가치가 더 큰 효과가 컨벤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둘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비교하기 좀 어려운 것을 풀어놓은 건데 이럴 때는 위에 있는 것들이 일단 다 맞는 얘기이고 여기에서는 금전과 같은 유형의 효과도 있지만 무형적인 가치가 더 큰 사람이다. 무형적 가치는 뭐냐? 홍보 효과, 관광 산업 이런 것들을 연계했을 때 그러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축제, 관광 꼭 같이 다니는 게 이 컨벤션이나 마이스 산업에서 활용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마이스 산업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마이스 산업은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쓰는 거고 컨벤션은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야기라고 했고 컨시어지는 유럽에서 사용하는 얘기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주어가 컨벤션이든 마이스든 컨시어든 어느 국에서 조금씩 다르게 운영이 되지만 본질은 같은 내용이다 이해하고 문제를 푸셔야지만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컨벤션은 미국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우리도 미국의 컨벤션 하면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한국에서 마이스 산업으로 해서 무언가 열면 그중에서 우리가 회의를 여는 컨벤션으로 개최하면 외국에서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 답은 5번 그 다음에 여기 주어로 들어가는 마이스 컨벤션 컨시어지 다 어떤 게 나와도 같은 개념으로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이거의 답은 여러분 적절한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맞는 걸 고르면 되죠? 2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국제회의 참가자는 자연스럽게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국가 이미지 향상에 보탬이 된다. 비즈니스를 할 때 명함을 가지고 나가지만 나를 알리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 속에 속한 내가 일하러 온 거니까 기업을 알리는 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1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보면 일반적으로 관광 목적의 여행자들은 마이스 산업 고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한다라고 했는데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스 산업은 업무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 보다간 마이스 산업 고객이 돈을 더 많이 써서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존 관광은 한국에서는 어떤 기업이 하는 거지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커스터머 개인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B2C였다면 마이스 산업은 기업 대 기업이 움직이고 수 있는 것들이 전시회 이런 거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B2B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거고요. 비정부 기구 NGO의 활동은 이 사람들도 문화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활동은 마이스 산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잘 적어보세요. 컨벤션이란 다국적이면서 300명 이상이고 300명 이상이고 외국인이 40% 이상 참가국 수가 5개, 5개국 이상 회의 기간이 3일 이상의 조건을 갖춘 회의를 말한다. 공식적으로 사전적으로는 다국적이면서 300명 이상이고 그다음 외국인이 40% 이상이고 그다음에 5개국. 그래서 3, 4, 5입니다. 여러분 300, 40%, 5개국, 3일 동안. 네. 3, 4, 5, 3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컨벤션에 대한 정의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았다고 해도 다시 한번 여기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4번 문제는 바로 풀게요. 회의 운영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중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은 그러니까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연사의 학력에 대해서는 굳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지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안 적어도 된다는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풀고요. 10분 쉬고 시작할게요. 10분 후에 만나요.